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백시연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한촉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에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과 과도한 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챗봇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각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SNS 연령 제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회는 SNS는 물론 인공지능, AI 챗봇 접속 연령을 16세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아동 보호를 위해 중독적 요소를 제거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의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해 발효될 예정이며 AI 챗봇이 청소년 이용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는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일각에서는 SNS 우회 접속을 막기 어렵고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SNS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각국의 규제 논의를 다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SNS 이용을 제한을 도입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AI 챗봇까지 규제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는데요.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전반이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한 나머지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온라인 안전, 디지털 중독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정책 방향이나 제도적 검토 상황을 함께 짚었다면 시청자가 이 이슈를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우회 접속이나 SNS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쟁점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뤘다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와 사회적 논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접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알림과 안내 문구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와 안내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소비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새 환급액 도착이나 숨은 환급액 우선 대상자,
평균 20만 원에 가까운 환급금을 되찾아갔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확인해봤지만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액이 늘어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평균 환급금 53만 원 광고도 문제가 됐는데 잘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만 계산한 환급금으로 실제보다 3배 부풀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 서비스 결제 유도를 위해 무료 조회 서비스를 악용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플랫폼 이용을 통해 실제로 환급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나중에 추징당하는 등 실제적 피해가 발생해 많은 납세자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세무 플랫폼의 기만적인 마케팅 실태를 다뤘습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는 등의 허위 알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안내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자동화된 서비스와 알림 메시지가 일상이 된 환경에서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공적 정보나 확정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마케팅 방식이 법적 기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줬는데요. 소비자가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짚어내며 유사한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주의와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플랫폼 경쟁 속에서 과장된 표현이 관행화되는 이유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유사한 소비자 혼란 사례 등을 함께 다뤘다면 디지털 광고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소통보다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진 환경에서 사람들과의 연결이 느슨해진 삶의 모습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9%로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은 26.2%이며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는 평균 11.3명, 발신 통화는 월 평균 35.3회로 하루 1.2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성향 문제를 넘어 고용, 관계, 기술 환경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보도는 모바일 교류 데이터 등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되는 집단의 소통 방식과 교류 수준을 전하며 사회적 고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보도는 통계 분석 결과를 전달했을 뿐 교류 저조 상태가 나타나는 원인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맥락에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시까지 이어졌다면 보도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료 화면으로 시민들이 거리를 오가는 모습과 홀로 방을 정리하는 모습, 근로활동을 하는 장면들을 제시하며 보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요. 통계 결과를 그래프 등 시각 자료로 함께 제시했다면 시청자가 보도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더욱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도를 자주 접했는데요.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무방비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통신 3사를 비롯해 쿠팡, 국내 주요 기업들까지 관련 사고가 이어져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끊이지 않았던 보안 사고를 조명했습니다. 통신과 금융, 유통, 가상자산 등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통신 3사와 롯데카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예스24의 랜섬웨어 공격,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사고 등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끊이지 않는 해킹 사태에 정부의 조사권 강화와 과징금 부과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 투자 및 인식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 태도와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AI 기반 공격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형 보안 사고를 무시할 수 없어 한국형 디지털 보안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해킹 사고를 짚어보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안전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사고를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함께 덧붙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AI 기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디지털 보안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에 의존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사례와 전문가 지적에 비해 현행 제도나 감독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면 보도에서 언급한 한국형 디지털 보안 대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캠퍼스 TV 리포트인데요.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연 학생, 이번 주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갈피를 잃은 현실판 김부장들에 대해 다뤘는데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열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이들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눈물을 흘리는 드라마 속 장면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이룬 줄 알았던 50대 가장의 갑작스러운 퇴직. 이후 냉혹한 현실과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들이 잇따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길어진 수명과 빨라진 은퇴로 인해 재취업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지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고연차 직장인들이 일찌감치 퇴직해 평균 퇴직 연령이 남성 기준 52.9세로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OECD가 추정한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에 달하는데요. 빠른 은퇴 후 생계를 위해 70대까지 일하게 되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업무 숙련도나 직위 등 가장 많은 걸 이룬 시기에 하게 되는 조기 퇴직. 상실과 우울 등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큰 건 소득의 공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50대에겐 월급 없는 삶에 대한 불안함이 제일 큰 건데요.
퇴직 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물론 이를 위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보험료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원, 퇴직금. 하지만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이들은 전체 대비 13.3%에 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감면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 운용 시 연금소득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도 함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입 조건에만 부합하면 평생 거주 시 평생 받을 수 있고 남은 차익은 상속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재취업입니다. 이제 제2의 직업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5세에서 64세 사이 중장년층 취업률은 70%에 그쳤는데요.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낸 이들을 만나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긴장한 얼굴로 지게차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앞둔 수강생이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 교육비는 무료며 취업률이 80%까지 달해 비전공자인 이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57살 권태연 씨는 지난해 6월 이 건물에 시설과장으로 입사했는데요. 유명 증권사에 근무하다 3년 전 희망퇴직과 동시에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해 재취업까지 성공했는데요. 전기와 소방 관련 문의에 응대하는 것도 그의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평생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르고 임금 감소도 피할 순 없었지만 다시 직장에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년. 인생 2막을 맞이한 이들의 목표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올해 63세인 이춘재 씨는 30년 동안 근무하던 대기업에서 53세에 희망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달린 30년. 갑작스러운 퇴직 후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는 인생 2막은 기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담을 내려놓자 하고 싶은 것들이 보였고 서예와 그림 등 취미 활동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느낀 경험을 책으로 낸 후에는 강연 초청도 받고 있다는데요.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이춘재 씨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인생 2막은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네 삶 네가 한번 설계해봐 하고 던져주는 거거든요. 주연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의 갈 길을 이렇게 찾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미연 학생, 이번 연암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인생의 2막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빠른 퇴직으로 인해 불안과 절망감에 묻혀 살기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본인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가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인생이라는 종목의 금메달을 따낼 주변의 김 부장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미연 학생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인생의 주연으로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3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연말 종가는 역대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등 언론은 고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말 1,500원 턱 밑까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구두 개입 경고를 했고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외환 당국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이라며 쏟아냈습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들도 전해주실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치솟자 외환 당국은 최근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등을 발표하며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은 고환율 요인의 하나로 지적됐던 해외 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도 금액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복귀 시기에 따른 혜택도 차등 부여해 1분기에 국내로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환율 변동 손실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원은 연말 종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의지로 환율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시장에 반영되고 그동안 거래를 미뤄뒀던 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많아지며 환율 상승이 꺾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 반년새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통화 가운데서는 최악체로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원화의 달러 대비 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흐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는 미국 중앙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한 것이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일보도 한국은 고령화, 가계부채, 서비스 수지 적자가 겹쳐 환율 변화가 곧바로 내수에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비해 한국이 인구 구조상 내수 확장 여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에 원화 약세는 달러 강세 요인도 있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환율의 결정 요인이 자본 이동으로 옮겨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본 이탈의 밑바탕에는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는 진단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커지는데 낮은 정책 변경, 경제의 정치화가 자본 이탈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구조도 인공지능 리스크가 부각될 때 곧바로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 중국 경기 둔화나 미중 리스크가 커질 때 환율이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 국내 정치 불안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연합뉴스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취약해지기 쉬운 데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원화 약세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시장에서 이 환율이 안정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점이 될 텐데요. 네.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당국의 관리 의지가 강한 만큼 당분간 원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이런 안정세가 올해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매일경제는 정부의 대책이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환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흐름이 돌아서지 않는 한 1,400원대 원화값이 뉴 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올해 초반에는 비교적 차분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급격한 원화값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세계일보 또한 정부의 대책이 즉각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올해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 등 대외 여건에 따라 환율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럴드 경제는 정책 효과 이후 시장에 남길 신호와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는 증권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조정 국면에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실제 달러 유입이 없이 세제 혜택만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 이것이 가장 이제 중점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구조적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이 잠재 성장률 둔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과 같은 조치는 현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지적한 것처럼 정부도 이미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외환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외환 건전성 제도의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외화 대출 규제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보유 기준 등을 완화해 국내 시장의 외화가 더 풀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머니투데이는 그럼에도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들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가 나타나도 국내 구조적 자본 유출 압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아래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MBC는 해외 투자 쏠림을 막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믿고 한국 증시에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결국 국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올해 잠재 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이지만 사실 이 고환율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복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도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환율 방어 이후 근본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환율은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 만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전문적인 심층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환율을 비롯한 경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분야의 이슈는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 성격의 사안을 다루는 언론의 통찰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치 중에서 국민연금이 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부에서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언론이 함께 고민하고 의제를 던져주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환율 상황에 관한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기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더욱 많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